대행 스님의 한마음 사상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스님께서는 개치신 자리에서 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다 설명하셨고 그 내용들을 한마음 요전에 정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진리 이외에도 물리학, 의학, 심리학, 천체과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모든 학문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만 해석한다면 그것을 응용하여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는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첨단 과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물리학이 아직도 대통일장 이론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치지 못한 평범한 우리들의 지혜가 아직도 미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불교를 재단할 생각은 그만하고 대행 스님의 불교에서 과학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행 스님께서는 설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생로병사에 관한 것을 추출한 다음 이것들을 일단 쉬운 용어로 고쳐 쓰고 이렇게 요약한 대행 스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새로운 과학 지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대행 스님의 법문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법도에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님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첫째, 인간의 태어남에 관하여 대행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행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부를 등장시켜서 난자, 정자를 빌려서 몸을 형성시키고 난자, 정자를 빌려서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합쳐질 때는 반드시 나의 근본뿌리, 영혼, 마음 이 한데 합쳐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도 합쳐진다고 했습니다. 즉 삼합이 하나, 둘, 세 개가 삼합이 맞았기 때문에 인간이 형성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삼합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남아서 기회가 오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출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삼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삼신 할머니가 기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 둘, 세 개가 삼합을 이루어진 다음에는 여기서 삼신 할머니란 자불 혹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불, 즉 주인공이 수없이 겪어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또 진화시키고 왔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삼신 할머니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렇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육신을 이루고, 이 육신을 이루고 수중에 참여한 근본뿌리 영혼은 마음을 이루고, 따라서 사람은 육신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수정하는 순간 삼합이 될 때, 하나, 둘, 셋, 삼합이 될 때 그냥 아무렇게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삼자가 각각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악업, 선업이 인연의 줄을 따라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어머니의 업보도 있고 아버지의 업보도 있고 또 영혼의 업보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통 그 속을 썩히고 또 악연으로 태어난 자식이 그냥 딱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고 또 악연 때문에 자식이 불구로 태어나는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합이 되는 순간에 동물, 개, 고양이, 구렁이의 의식이 합치는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모습만 사람으로 태어났지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번 더 사람을 거쳐서 사람의 행과 도리를 배우고 그 순서가 완벽해야 세 번째 가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래서 태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태교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뱃속의 애기 육신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애기 불성, 마음은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태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영가를 받기 위해서 어린애를 갖기 전에 관하고 또 어린애가 뱃속에 있을 적에도 관하고 낳고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태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착실하고 아주 영리한 물리가 뜨진 그런 영령을 내 아들로 점지해 줘. 점지해 주는 것도 너뿐이 아니냐 하고 주인공에다 놔라고 하셨습니다. 공자 어머니가 7년을 기다려서 공자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태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혜로운 아이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예쁜 얼굴의 아기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아들을 원하거나 딸을 원할 때도 태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음식 태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사다 먹지 말라고 하셨고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대과학에서는 인간의 태어남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이 되고 이렇게 결합한 수정란이 나중에 태아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난자와 정자의 두 개의 결합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의학에서의 발생학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인간이 수정하는 순간부터 수정해서 수정난이 되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자라서 2개월, 4개월, 7개월 태어나는 순간까지 태아의 성숙을 종괄하는 지휘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생 과정은 의학의 가장 신비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태아의 마음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날 거의 100%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태아에서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초음파와 자궁 내시경이 등장하여 뱃속의 태아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극소수의 태아 심리학자들은 태아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태아도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아의 뇌는 매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4개월의 태아는 이 임신 4개월의 태아인데 이 태아의 뇌는 매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 태아가 맛을 알고 소리를 성인 수준으로 듣습니다. 또 태아의 뇌는 매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4개월 때 이게 임신 4개월 때 애기인데 검사 목적으로 주사 바늘을 사용하여 이 주사 바늘을 사용하여 양수를 뽑는 검사를 하면은 이 양수를 뽑는 검사를 하면은 태아는 주사 바늘을 피하여 자기 방어하는 몸짓을 합니다. 또 태아의 뇌는 매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5개월이 된 쌍둥이, 이 5개월 된 쌍둥이는 서로 놀이를 합니다. 서로 장난도 하고 입맞춤도 하고 또 서로 발로 차기도 합니다. 또 태아의 뇌는 매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엄마가 공포 영화를 보고 있으면 태아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태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또 부모의 성적 쾌감도 태아가 같이 느끼게 되어 부모의 성교 중 남자 태아는 발기를 합니다. 또 태아의 뇌는 매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5개월 때 태아에게 들려준 이야기나 음악 등을 출생 후에 기억을 합니다. 또 쌍태아는 임신 중 놀던 놀이를 기억하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비슷한 놀이를 합니다. 또 태아의 뇌는 매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연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임신 중 음악을 들려주면서 기능성 MRI를 찍었을 때 이게 기능성 MRI를 찍은 건데 이때 태아의 뇌가 활성화되는 모습, 이 흰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활성화되는 모습, 즉 학습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의학에서는 태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현대의학에서는 태교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뱃속의 태아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뇌조직은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대의학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산모가 먹는 음식은 좀 신경을 쓰라는 정도입니다. 극소수의 태아 심리학자들은 초음파를 통하여 태아 육체는 미숙하지만 완벽한 기능을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태아 심리학자들은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된 태교에 관한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 하나는 러시아에서 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에서 한 연구입니다. 러시아의 태교 연구를 보면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 동안 모스크바의 소아 재활의학센터의 라자레프 의사가 한 연구입니다. 산모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태교를 실시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베이비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태교를 했고, 이 베이비 플러스 프로그램이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복대를 하고, 이 복대 속에는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녹음을 해두어서 이 엄마 심장 뛰는 소리를 태아가 수시로 듣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베이비 플러스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그룹은 그냥 단순한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 태교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태교를 하지 않는 대조군이었습니다. 임신 5, 6개월부터 시작하여 아침에 1시간, 그리고 저녁에 1시간 15주 동안 태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태교의 결과를 보면은 우선 출생 시의 결과를 비교하면은 이 청색이 태교군이고, 초록색은 음악 태교, 갈색은 대조군이고, 그래서 출생 시 이완 상태, 출생 시 손바닥 펴기, 출생 시 눈뜨기, 출생 시 바로 쳐다보기를 대조군과 태교군을 비교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서 태교군이 점수가 모두 높습니다. 또 성장 과정을 비교했는데, 이 청색이 태교군이고 갈색이 대조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말하기, 처음 엄마 소리에 반응하기, 처음 소리에 반응하기, 또 처음 놀이하기, 처음 제스처, 처음 자기 몸 가르치기 등이 태교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바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기억력, 이해력, 자신감, 운동 능력, 감정 조절력, 학구열, 스트레스, 창의력을 비교했는데, 이때도 대조군에 비해서 태교군이 점수가 높았고, 7살 때 학교 성적을 비교했는데 대조군에 비해서 태교군 성적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음에는 베네수엘라 태교 연구를 보면은 베네수엘라 심리학자 만니크 회사가 68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 중에서 340명은 태교를 실시한 그룹이고, 나머지 340명은 태교를 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삼았습니다. 임신기간 중 매주 2시간 동안 모두 13주 동안 뱃속의 태아와 같이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6년 동안 아기를 관찰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교 결과를 보면은 이틀째 시각, 청각 반응, 몸 움직임이 빨간기 대조군이고 노란기 태교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서
태교군의 성적이 높았고 25일째도 대조군에 비해서 이 태교군의 시각, 청각, 대처 능력이 성적이 높았고 18개월째 지각 능력, 운동 능력, 동작 능력, 언어, 문제 해결 능력이 그다음에 이 대조군에 비해서 태교군에서 성적이 높았고 또 3세, 4세 때도 지각 능력, 운동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태교군에서 성적이 높았고 5세, 6세 때도 이러한 지각 능력, 운동 능력, 문제 해결 능력, IQ 등이 대조군을 비해서 태교군에서 높았고 그래서 이거를 베네수엘라 태교를 종합하면은 태교를 안 하기는 청력 발달, 시력 발달, 언어 능력, 운동 능력, 기억력 등이 태교를 하지 않는 그룹에 하여 유의하게 형성되었으며 특히 지능지수 IQ는 태교를 하지 않는 어린이보다 14점이 더 높았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온순하고 잘 웃고 활동적이며 긍정적이며 협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태어남에 관해서 한마음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할까요? 대행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의 태어남에 관하여 우리는 한마음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태아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지닌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고 둘째, 태아의 성장 및 발육을 중괄하는 지휘자는 태아의 마음이라는 사실도 배워야 하겠고 셋째, 태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